이 재판에서 법원이 가장 오래 머문 지점은 단 하나였다. 피고인이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2021년 5월 5일 아침,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작은 방 창문 아래에서 61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이었고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으며 여러 면에 피가 묻은 벽돌이 발견되었다. 사망자는 그 집에 사는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러 들어왔던 아버지였다. 아들은 2015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1년 무렵부터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했고 환각과 망상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평소에도 아버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고 만약 그렇다면 형사 책임은 면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는 달리 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버지의 차 열쇠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갔고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그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안산시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차문을 잠근 채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경찰이 차문을 강제로 열자 소속관서를 묻고 차량 손괴에 항의하며 영장 소지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물렀다. 조현병이라는 질병의 무게와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 사이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했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범행 직후 차 열쇠를 챙길 수 있는가? 도주를 위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가? 경찰에게 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형사 책임 전체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법은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한다. 전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후자는 형을 감경하는데 그 경계는 미세하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선택의 흔적이었다. 열쇠를 챙긴다는 것, 차문을 잠근다는 것, 경찰에게 항의한다는 것은 모두 어떤 판단을 전제로 한다. 비록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았을지라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재판부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알아왔고 피해망상 속에서 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 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지점에서 재판부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의 잔혹함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다퉈진 것은 그가 그 순간 자신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재판부가 들여다본 것은 범행 그 자체가 아니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선택들이었다. 판결문에는 한 문장이 남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재판부는 이 문장에 오래 머물렀고 이 선 하나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나누었다. 2015년 9월 한 남성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군 복무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 정신 이상 증세는 결국 조현병으로 진단되었고 F병원과 지병원을 오가며 그는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러나 2021년 무렵 약 복용이 중단되었다. 왜 중단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후 환각과 망상이 다시 깊어졌다는 사실만은 확인된다. 그 망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는 수년간 두 사람만 살고 있었다. 61세의 아버지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곤 했다. 2021년 5월 5일 오전 8시 2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로부터 20분 후인 8시 22분, 그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남겨진 흔적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고 여러 면에 피가 묻은 벽돌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 남은 혈흔의 형태와 분포, 방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피해자는 먼저 소파와 현관에서 머리 부위에 강력한 둔기로 가격을 당했고 출혈이 시작된 상태로 주방과 세탁실 쪽으로 이동했다. 이동 경로를 따라 혈흔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그가 출혈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움직였거나 끌려갔음을 의미했다. 그 후 그는 작은 방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곳에서 이미 출혈이 있던 머리 부위에 다시 한번 가격을 당한 뒤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 부검 결과는 사인을 머리 부위 손상으로 특정했다.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둘력이 작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주먹으로 가격한 정도가 아니라 벽돌과 같은 둔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손상 패턴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정황도 있었다. 다음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피해자가 추락한 창문을 포함해 그 집의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누군가 창문을 다시 닫았다는 뜻이었고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정황이었다. 8시 28분 범행으로부터 불과 6분 후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었고 운전석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차 열쇠를 챙겨 집 밖으로 나왔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안산시 장하동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전날 남양주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는 차문을 잠그고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순찰차가 차량을 막았고 경찰이 차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되는 순간 그는 경찰에게 어느 소속 관서인지 영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물었고 차량 손괴에 대해 항의했다. 수사기관은 그에게 범행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질문들, 즉 피해자와의 관계나 자신의 학력, 군 복무 경력, 집 주소와 내부 구조, 차량의 등록 명의자, 그리고 체포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답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진술할 수 있었다. 판결문은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이동, 행위의 순서에 따라 담담하게 나열했다.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고 다만 사실만이 그 사실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법원은 어떤 지점들을 발견했다. 8시 2분과 8시 22분 사이에 20분, 닫혀있던 창문, 챙겨진 차 열쇠, 영장을 요구한 말들.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이제 법정에서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했다.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존속살해라는 죄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제시했다.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이었고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둘력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먹을 사용한 단순 폭행만으로는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정 의견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도 있었다. 여러 면의 혈흔이 묻은 벽돌이 집 안에서 발견되었고 집 내부 전반에 걸쳐 다수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추락하기 전 이미 집안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단순 폭행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혈흔 형태 분석 감정서를 검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사진을 기초로 혈흔의 형태와 분포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 전개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소파 및 현관에서 최초 가격을 당했고, 출혈이 계속된 상태로 주방과 세탁실 쪽으로 이동한 후 작은 방으로 끌려갔을 개연성이 높았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도 출혈부의 가격을 당한 이후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호인은 이 분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혈흔 분석은 추정일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혈흔의 이동 경로만이 아니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검토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가 친족들과 나눈 대화, 당일 피해자의 행적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웠다.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러 집에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물리적 정황들이 있었다. 이 집에는 수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오전 8시 2분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20분 후인 8시 22분경 그가 창문 밖으로 추락했는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도 검토 대상이었다. 그는 8시 28분경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만약 단순 폭행 후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왜 현장을 이탈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았다. 다음 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추락한 창문을 포함한 집의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누군가 창문을 다시 닫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면 창문이 열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다. 피해자가 출혈 상태에서도 스스로 창문으로 올라가 뛰어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부검 결과와 혈흔 분석을 종합하면 추락 직전 피해자는 이미 더 이상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자력에 의한 거동도 힘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한 상황에서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탁자를 밟고 창문으로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창문에 남은 흔적, 정확히는 남지 않은 흔적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면 그 직전에 손으로 창문 등을 잡고 몸을 지탱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현장 사진에서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언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반복적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이 결국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다. 가능성은 많았다. 자살일 수도 있었고 단순 폭행 후 우발적 추락일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증거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가능성들은 하나씩 배제되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락해 하여 살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피고인의 책임 능력이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는가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였는가에 따라 형사 책임의 존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5년 군복무 이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15년 9월경부터 F병원, 지병원 등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향했다. 그는 범행 이후 피해자 소유 차량의 열쇠 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그 후로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 범행 다음 날 안산시 장하동 인근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도 중요했다. 피고인은 차문을 잠근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순찰차로 차량을 막고 차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에 의하여 긴급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경찰에게 소속 관서를 묻고 차량 손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영장 소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를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했다. 차 열쇠를 챙긴다는 것은 도주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한다. 차문을 잠근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판단을 포함한다. 경찰에게 영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도 분석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학력 및 군복무 경력, 집 주소 및 내부 구조 차량의 등록 명의자, 체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 법원은 이 지점에서 판단의 핵심에 도달했다.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에는 회피적이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상황을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 문장을 남겼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문장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과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자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전자에 해당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신상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법원은 존속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단순 폭행 후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검토한 증거들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혈흔 분석, 현장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락해 하여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했다. 법원은 치료 감호의 필요성도 검토했다. 피고인은 임상심리평가에서 현재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문제 행동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와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피고인의 향후 상황이었다. 그는 사실상 다른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만약 조현병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마지막으로 양형이 남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5년이었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이었다. 존속인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와 심신미약이라는 감경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었다. 법원은 이 범행의 본질을 다시 확인했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은 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었고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요소도 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책임,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재범 방지의 필요성, 치료 가모를 통한 교정 가능성 등이 저울질되었다. 그리고 그 균형점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선고형이 결정되었다. 판결의 이유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존속살해, 사실의 인정, 치료가모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그리고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각각의 결론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했고 다른 가능성들은 하나씩 배제된 끝에 남은 선택이었다. 재판부는 결국 한 가지 기준으로 돌아왔다. 선택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아닌가. 차 열쇠를 챙기는 것도 선택이고 차문을 잠그는 것도 선택이며 경찰에게 영장을 요구하는 것도 선택이다. 비록 그 선택들이 망상 속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선택 자체가 가능했다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법은 이 미세한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는 한 사람의 형사 책임 전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명확한 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질병의 영역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책임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그 선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긋는가? 재판부는 그 선을 그었다. 징역 12년,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10년. 이 숫자들 안에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생명에 대한 존엄, 그리고 사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다. 판결문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제기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